엄마가 읽어주는 책 코스모스 칼 세이건 77페이지 우주생명의 푸가 그 두 번째 이야기. 1950년대 초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운이 좋게도 나는 위대한 유전학자이자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허먼 조지 멀러의 실험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헤이케게가 인위 도태 혹은 인위 선택의 예임을 가르쳐 준 것도 멀러였다. 유전학의 실용적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두 개의 날개와 큰 눈을 가진 작고 유순한 생물인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초파리를 1파인트 우유병에 보관했다. 본래 유전자들의 재배열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적 혹은 유도된 돌연변이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혈통을 교배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암컷들로 하여금 병 안에 놓인 닭밀에 알을 낳게 한 다음 그 병에 마개를 덮어 밀폐해 두었다. 그리고 수정된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성충 초파리로 우화할 때까지 꼬박 2주 동안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어느 날 나는 새로 태어난 초파리들을 에테르로 마취한 후 저배율의 쌍항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정신없이 낙타털붓으로 개통분류를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주 색다른 변종이 내 눈에 들어왔다. 흰색 대신에 빨간색의 눈을 가졌다든가 목에 굵은 털이 생겼다든가 하는 식의 작은 변이가 아니었다. 그 변종은 눈에 띌 정도로 큰 날개와 털이 난 긴 더듬이를 가진 또 하나의 완전한 생물이었다. 주요한 진화론적 변이는 결코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멀러였는데 하필 그의 실험실에서 그런 예가 발생하다니 그것도 하나의 운명의 장난이거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이것을 멀러에게 설명하는 것은 기분 내키지 않은 일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멀러 연구실을 두들겼다. 들어오세요. 입을 무언가로 가린 채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방은 어두웠다. 방 안에는 멀러가 사용 중인 현미경의 표본대를 비추는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음침한 방에서 나는 더듬거리며 그에게 나의 발견을 설명했다. 아주 다른 종류의 파리를 발견했고 그것은 닭밀에 있는 번데기에서 우아한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멀러의 주장에 흠을 낼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물었다. 그것이 파리목보다 나비목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가? 램프가 아래쪽에서부터 그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내가 그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자 그가 내게 다시 물었다. 날개가 크지 않던가? 더듬이가 깃털 같지 않던가? 나는 풀이 죽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멀러는 머리 위쪽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돌리며 온화하게 웃었다.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초파리 유전학 실험실에서는 그 방의 상황에 잘 적응한 또 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파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방이었다. 관계가 있다면 초파리에게 준 닭밀과 관계가 있었다. 실험실의 기술자가 초파리를 병에 넣기 위해서 우유병의 마개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짧은 순간에 암컷 나방이 가미가제식으로 잽싸게 자신의 알을 병 속에 있던 닭밀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엄청난 돌연변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랑스러운 적응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었다. 물론 그 자체가 미세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한 부산물이기는 하다.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의 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만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윌리스에게 퍼부어졌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의 영혼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개짓을 하다가 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지구에서 일어난 진화는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 진화의 한 가지 전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백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이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학적 현상들처럼 세부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지구의 생명 현상은 은하수, 은하 그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생명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는 대략 46억 년 전에 성간 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 만들어졌다. 화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대략 40억 년 전 원시시구의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다. 최초의 생물은 오늘날의 단세포 생물만도 못한 것이었다. 단세포 생물은 고도로 정교한 형태를 구비한 어엿한 생물이다. 생명의 첫걸음은 이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시작했다. 원시지구 대기의 주성분은 수소 원자를 여러 개 가진 간단한 구조의 분자들이었다. 이 분자들은 태양에서 복사된 자외선과 번개의 전기방전을 통해서 쉽게 해리되었다.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원자와 분자들이 우연히 재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성된 화학 반응의 부산물들은 바다나 연못에 용해됐으며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일종의 유기물 수프와 같은 물질로 서서히 변해갔다. 마침내 수프에 들어있던 다른 종류의 분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를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가 아주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지상 생명 현상의 주인공 구실을 하게 될 디옥시리보핵산 분자, 다시 말해 DNA 원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DNA는 나선형으로 꼬인 긴 사다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사다리의 가로대는 각각 서로 다른 4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바로 유전자 코드를 기술하는 4가지 부호이다. 사다리의 가로대를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며 그 가로대들이 모여서 주어진 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 즉 유전 설계도를 이룬다. 지구상 모든 형태의 생물들은 각각 그 형태에 맞는 설계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들은 모두 앞에서 이야기한 4개의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 유기체의 종류마다 유전 형질이 다른 이유는 유전 설계도가 비록 같은 언어로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는 뉴클레오디드의 변화에서 초래되고 변화된 형질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진다. 즉, 돌연변이는 순종을 생산한다. 뉴클레오티드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작위적이다. 그래서 태어난 돌연변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비기능성 효소들을 만들게 되므로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롭거나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뉴클레오티드는 폭이 겨우 1cm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에서 일어난 변화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의 경우가 이로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40억 년 지구라는 에덴 동산에는 분자들만이 우글대고 있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다른 분자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없었다. 개 중에 어떤 분자들은 비효율적인 자기 복제술로 자신을 엉성하게 복제해 남겨놓기도 했다. 자기 복제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분자들이라야 생명현상이란 건축을 구축하는 데 쓰일 벽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자기 재생산, 돌연변이,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 종들의 선택적 제거와 더불어 진화는 분자 수준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복제술의 완성도는 점점 나아졌다. 마침내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종의 분자 집합체인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식물 세포는 엽록체라고 불리는 분자들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공장들을 갖고 있다. 엽록체 공장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산소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혈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주어진 생물이 섭취한 음식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다. 현재는 이 공장이 식물과 동물의 세포 안에 존재하지만 한때 독립된 세포로 독자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약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후 두 개의 독립된 세포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이었으리라. 그것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태어나는 과정이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듬살이를 하는 일종의 공동체인 셈이다. 이 공동체는 한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100조 개가량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수많은 생활 공동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군집인 셈이다. 성은 대략 20억 년 전부터 생긴 듯하다. 그 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유전 설계도의 글자를 한자씩 바꾸어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것을 또 시험해야 했으므로 진화는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의 출현과 함께 두 개의 생물은 자신들이 가진 유전 설계도를 문단씩 혹은 여러 쪽씩 심지어는 여러 권씩 통째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종을 선택이라는 채로 다시 걸러냈다. 결국 성적 결합에 관여할 줄 아는 생물들은 선택되었고 반면에 성에 무관심한 것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것은 20억 년 전 미생물들에게만 주어졌던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DNA 조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일을 정성스럽게 쏟으면서 산다. 10억 년 전부터 식물들이 협동 작업을 통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시절 바다를 가득 메운 단순한 녹색 식물들이 산소 분자를 생산하자마자 자연히 산소가 지구 대기의 가장 흔한 구성 물질 중 하나가 되었다. 원래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소로 가득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대기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생명 현상에 필요한 물질이 그때까지는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나 산소 대기의 출현으로 지구 생명사의 신기원이 세워진 것이다. 산소는 유기물질을 잘 분해한다. 사람은 산소를 좋아하지만 산소는 무방비의 유기물에게는 근본적으로 독이나 다름없다. 지구 대기가 산화력이 강한 대기로 성격이 바뀌자 생물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당시 생물들에게 닥쳐왔다. 산소의 분해력에 대처할 수 없었던 생물들은 무더기로 사라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보툴리누스균이나 파상풍균과 같은 몇몇의 원시적 형태의 생물들만이 오늘날까지 간신히 살아남아 산소가 없는 환경을 골라서 그곳에서 번식하며 산다. 지구 대기의 질소는 산소보다 화학적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무해한 분자이다. 그렇지만 지구 대기의 질소가 유지되는 과정에도 생물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지구 대기의 99%가 생물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파란 하늘은 생물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 탄생 이후 40억 년의 거의 대부분 동안 지구의 생명계를 바다는 가득 채우고 있던 청록색의 조류들이 지배했다. 대략 6억 년 전부터 조류의 독과점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출현은 지구와 같은 행성의 환경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들의 필연적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생물은 30억 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녹조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지구 생명이 특화된 기관들을 갖추고 체구가 큰 유기체로 진화하기가 생명의 출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계 행성들을 탐사하다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는 곳보다 미생물의 세상을 더 흔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바다에 우글거리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쯤 지구에는 삼엽충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다. 오늘날의 곤충과 비슷한 그들의 이름다운 동물이었다. 그 중에는 해저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종들도 있었다. 삼엽충들은 평광을 감지할 수 있는 수정체의 겹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지구에서는 살아남은 삼엽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2억 년 전에 모두 멸종한 것 같다. 한때 지구상에 번성했던 동식물들 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예가 많이 있으며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물론 과거에 모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오래된 암석과 화석 가운데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종들은 잠깐 나타나 그럭저럭 살다가 완전히 멸종하고는 한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도 새로운 종들의 출현과 멸종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속도가 다소 느렸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먼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 딱딱한 부위를 갖춘 생물들은 흔치 않은 데다가 부드러운 부위는 여간에서 화석으로 남지 않으므로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물이 이후보다 더 적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 새로운 종의 출현이 더욱 더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세포의 구조나 생화학적 특성 등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진화가 외적 형태에서까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석은 우리에게 외적 형태만 보여준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는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숨막힐 정도로 급하게 속속 나타났다. 최초의 어류에서 최초의 척추동물로 빠르게 이어졌다. 바다에만 살던 식물들 중에 차츰 서식지를 육지로 옮기는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곤충이 나타났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사는 육서동물의 선구자가 됐다. 뒤이어 날개 가진 곤충이 양서류와 함께 나타났다. 페어를 닮은 양서류는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지구의 최초의 나무가 등장했고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해 공룡으로 진화해갔다. 그리고 포유류가 지상에 출현했다. 그 후 최초의 새와 최초의 꽃이 생겨났다. 공룡이 멸종하고 돌고래와 고래의 조상인 가장 초기의 고래류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원숭이, 유인원,
인간의 공동조상인 영장류가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1000만 년 전에 인간과 아주 비슷한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뇌의 크기도 현저하게 커졌다. 그리고 그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숲에서 성장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숲의 친근감을 느낀다.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저 나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뭇잎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는 주위에 그늘을 들이움으로써 자기 주위의 생물들과 생존 경쟁을 한다. 나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나무들이 나른한 은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밀치며 씨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는 햇빛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아름답고 위대한 기계이다. 땅에서 물을 길어오르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합성할 줄 안다. 그 음식의 일부는 물론 우리 인간이 탐내는 것이기도 하다. 합성한 탄수화물은 식물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궁극적으로 식물의 기생에서 사는 우리와 같은 동물은 식물이 합성해 놓은 탄수화물을 훔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 호흡으로 혈액 속에 불러들인 산소와 결합시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뱉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돼 탄수화물 합성에 재활용된다. 동물과 식물이 각각 상대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들어 마신다니 이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협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지구 차원에서 실현되는 일종의 구강대 기공의 인공호흡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순환작용의 원동력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니 자연이 이루는 협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알려진 유기분자의 수는 100억 개가 넘지만 이 중에서 생명현상의 필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약 50종 뿐이다. 동일한 조합의 분자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반복해서 사용된다. 분자들의 조합이 하나의 모듈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생명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대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존재들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뿌리에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분자와 유전 설계도를 간직한 핵산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단백질 분자와 핵산 분자가 모든 동물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생명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나무와 나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동물인 나와 식물인 참나무의 조상은 같다. 살아있는 세포는 은하와 별의 세계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룬다. 세포라는 이름의 이 지극히 정교한 기구는 4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힘들게 걸어온 진화의 결정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들은 세포라는 장치를 통해 그 모습과 성격이 계속해서 바뀐다. 오늘의 백혈구 세포가 엊그제 먹은 시금치 나물이라는 이야기다. 세포는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가? 세포 안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들이 미로같이 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자기 복제를 준비하는 등 생명현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세포 안에 있는 분자 덩어리들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다.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이 있는가 하면 대기 중인 것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이다. 효소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와 같아서 자신의 맡은 바 기능을 분자 수준에서 수행한다. 예를 들어보자. 핵산의 재료 중 하나인 뉴클레오티드 구아노신 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과정의 4번째 단계를 특정 단백질이 담당한다면 또 다른 단백질 분자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당을 분해하는 과정의 11번째 단계를 책임진다는 식이다. 효소가 공장에 주어진 기능 전체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아니다. 그 주체는 핵산이다. 효소들은 그저 핵산이라는 감독관이 보내는 지침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가능하다. 핵산은 세포의 핵에 자리한다. 핵은 세포 왕국에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구중궁궐과 같은 곳이다. 이제 세포의 핵 속을 들여다보자. 거기에서 우리는 국수공장의 폭발 현장과 유사한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코일과 가닥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것들이 DNA와 RNA라는 이름의 2가지 핵산이다. DNA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업무 수행의 구체적 단계를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기술하는 코드를 갖고 이에 따라 지침을 하달한다. RNA는 DNA가 하달하는 지침을 받아서 세포에 여기저기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40억 년 전에 걸친 진화의 정수로서 세포가 또는 나무가 혹은 생명이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의 모든 정보를 자기 안에 담고 있다. 인간의 언어로 기술한다면 인간 DNA의 총 정보는 두꺼운 책 100권에 해당한다. 한술 더 떠서 DNA는 자신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모두 갖고 있다. 복제는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복제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비록 미소한 차이라도 지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DNA는 참으로 엄청난 양과 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셈이다. DNA는 나선 층계처럼 이중 나선의 구조를 한다. 하나의 나선 가닥을 따라 늘어서 있는 뉴클레오티드의 배열 순서가 생명의 음악을 기술하는 악보인 셈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효소의 작용으로 꼬였던 2개의 나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나선이 상대방 나선의 뉴클레오티드 배열과 동일한 배열의 나선을 복제한다. DNA 중합체 효소라고 불리는 특수 기능의 효소가 이중나선의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복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도록 돕고 확인한다. 복제에 실수가 생겨서 잘못 끼워진 뉴클레오티드는 잘라내고 제대로 된 것으로 대체하는 효소들도 활동한다. 효소가 비록 분자만한 기계라고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수행한다. DNA는 완벽한 자기 복제를 통해 유전 형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이와 더불어 핵의 DNA는 전달자 RNA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핵산을 합성하여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을 관장한다. 전달자 RNA는 핵 밖으로 이동한 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효소의 생성을 조절한다. 결과적으로 효소가 하나 생성되고 이 효소는 세포 내 화학 반응의 특정 단계를 관리한다. 인간의 DNA는 10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연결된 2개의 나선이 이루는 매우 긴 사다리처럼 생겼다. 다시 말해 DNA 분자는 가로대를 10억 개나 가진 긴 사다리이다. 뉴클레오티드들이 이룰 수 없는 조합의 대부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단백질을 합성하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무의미하다. 우리같이 복잡한 생물의 경우에도 유용한 핵산 분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용한 핵산을 조합하는 방법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